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표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을 은행 예금과 적금에 넣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성실해, 나는 안전해 라고 최면을 겁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안전한가요?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그 사이에도 거대한 시스템은 당신의 주머니 속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통화량,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어제도 늘었고 오늘도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돈의 사이즈는 계속 커지는데 당신이 쥐고 있는 현금의 액수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파이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조각은 조금씩 아주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즉 해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과 지금 2026년 1월을 비교해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체감 물가는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은 10년 전보다 30% 이상 올랐습니까? 만약 똑같이 30%가 올랐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겨우 본전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하라면 당신은 더 열심히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월급이 깎인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물가 안정 목표가 2%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겪는 연간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를 우습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연봉이 매년 최소 3%씩 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년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가끔 정부가 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돈을 풀 때가 있습니다. 공짜 돈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당신 손에 쥐어진 그 푼돈 어디로 갑니까? 치킨 사 먹고 옷 사 입고 결국 소비재를 사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럼 그 돈은 최종적으로 누구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결국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들, 자산가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통화로 인해 자산을 가진 사람과 현금만 가진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뿌린 그 돈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돈은 풀려서 물가는 오르고 기업가들은 배를 불리는데 당신은 오른 물가에 고통받고 더 많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정부가 돈을 풀 때 당신이 웃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뻔해 보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당장 은행 가서 돈 다 빼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서 혹은 당장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몰빵합니다.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듭니다. 현금을 쓰레기 취급하며 자산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자살 행위입니다. 현금은 보유하고 있을 때는 녹아내리는 얼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려고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목표로 삼지 않지만 현금을 수단으로서는 끔찍이 아낍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는 직선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오르는 시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폭락장이 옵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질려 헐값에 자산을 팔거나 파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다 변동성에 맞아 죽는 꼴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투매할 때 아껴뒀던 그 현금이라는 총알을 꺼내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쓸어 담습니다. 즉, 현금은 평소엔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적이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에는 당신을 부위 추월 차선으로 올려줄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금은 쓰레기다 혹은 현금이 최고다라는 이분법에 속지 마십시오. 현금을 100% 들고 있는 건 바보지만 현금을 0%로 만드는 건 미치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산과 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모두가 환호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가 급등합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더 많은 돈을 빌려 투자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자산 비중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하고 오른 자산을 일부 팔아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이익을 확정짓고 총알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를 봅시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며 도망칩니다. 자산 가치가 쪼그라듭니다. 이때 고수는 아껴뒀던 현금 총알을 꺼냅니다. 그리고 싸게 나온 자산을 사들여 다시 자산 비중을 높입니다. 이것이 리밸런싱입니다. 비쌀 때 일부를 팔아 현금을 챙기고 쌀 때 현금을 써서 자산을 늘리는 단순한 반복. 이 원칙을 지키면 당신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내리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주식 100%입니까? 아니면 예금 100%입니까? 둘 다 위험합니다. 6대 4든 5대 5든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기계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부자들이 잃지 않고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말은 쉽지. 근데 지금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지금 팔아야 할 때인지 사야 할 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하려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지 조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라고 구걸합니다. 그건 거지근성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을 알려줘도 당신은 두려워서 못 사고 욕심 때문에 못 팝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업무를 익히기 위해 수년을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돈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퇴근 후 넷플릭스를 끄십시오. 술자리를 줄이십시오. 경제 기사를 읽고 금융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지금이 현금을 늘려야 할 때인지 자산을 늘려야 할 때인지 판단하는 눈, 그 통찰력은 오직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공부 끝에 얻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당신의 현금 가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투자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현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총알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유튜브의 전문가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도박을 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픈 공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쌓여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부의 성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